우리 군이 북한 군사정찰 위성의 발사체 잔해 인양 작업을 이어갑니다. 어제는 바다 상황과 기상 여건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오늘은 인양을 마치고 한미 공동 조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와 관련한 국제사회 압박이 거세지자 북측의 반발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다음 발사 때는 사전 통보를 하지 않겠다는 위협도 나왔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발사체 잔해, 인양 어제는 이제 상황이 좋지 못해서 못했고 오늘 다시 이제 재개를 하게 되는데 손상 없이 안정적으로 인양을 해서 조사를 이제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상황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아주 좋은 기회죠. 왜냐하면 이제 길이가 한 30m로 추정이 되는데 전체 길이가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15m에 해당이 되거든요. 네. 그럼 이게 이어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음. 그러면은 상단부 아니면 하단부가 전체가 지금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로켓 기술은 1단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하단부라면 하단부 1단 로켓 전체를 인양하라는 거고 예. 상단부라면은 위성이 들어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경우든 상당한 우리로서는 이 정보를 고급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고요. 75m 정도니까 인양에는 거의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난해 11월 같은 경우는 북한이 속초 앞바다 SA-5 네. 지대공 미사일을 쏘았는데 무려 수심 1,700m에서 건져냈거든요. 그때 이제 무인 잠수정을 이용을 했고 크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잔해가 복잡하게 생겼기 때문에 결박이 쉬웠어요. 예. 근데 지금은 원통형이 15m거든요. 네네. 그 묻기가 어렵죠. 그리고 무겁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거지 네. 인양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건 이게 손상되지 않고 건져야만 그러니까요. 정보 해석에 유리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크게 시간을 두고 인양을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고 아마 조만간 인양을 할 것 같고 따라서 지금은 안전하게 인양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총 발사체 길이가 대략 30m로 추정이 예. 되는데 그 가운데 지금 15m 정도가 바다에 있는 걸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윗부분이든 아랫부분이든 어느 부분이든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조사를 하게 되면 그럼 각각 좀 어떤 것들을 저희가 알 수 있게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하단부일 경우에는 이제 엔진 추진체 아, 기술 예, 예. 왜냐하면 우리가 2012년에 12월에 북한이 발사했던 광명성 12호 1단 추진체를 발견했거든요. 네네. 페어링들을 발견했고 뚜껑 네네. 이 정도면은. 근데 그때는 10년 전이잖아요. 10년이 넘었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북한이 스커드 미사일 단거리 소련제를 70년대 이집트에서 받아서 네. 이걸 개발해서 사거리 1000km 이상으로 늘린 게 노동이거든요. 그 노동 미사일 4개를 묶어서 1단 추진체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도 북한은 그 노동을 개량한 무수단을 많이 공중 폭발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술과 그 이후에 북한이 최근에 개발한 건 2017년 3월 18일 날 318 엔진, 백두산 엔진이라는 걸 개발했고 그걸 지금까지 성공한 ICBM이 다 그거거든요. 네. 그걸 여기다 이용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단부를 우리가 확보한다고 그러면은 지금 북한의 가장 앞선 ICBM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거고 상단부를 확보한다고 그러면 위성이 그대로 들어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위성은 맨 꼭대기에 이렇게 둥그렇게 돼 있죠. 예. 네네. 이거 페어링이라고 그러는데 요 안에 들어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고속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페어링이 아주 튼튼해요. 아, 빠져나갈 그렇죠. 수가 나갈 없겠군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대기권 밖에 나가서 페어링이 분리가 되거든요. 예. 근데 대기권 밑에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수직으로 떨어져도 페어링이 위성을 보호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만일에 상단부라면 위성은 거의 손상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럼 저희가 이야기하는 그 정찰 위성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까지도 정확하게 들어볼 알 수 수 있는 있죠. 거군요. 그리고 지금 처음에 이렇게 떠 있었잖아요. 네네. 그 밑에가 아주 무거웠다는 얘기거든요. 아, 예.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밑에 물이 들어오면서 무거워져서 가라앉은 걸로 거니까요. 추정이 되거든요. 예. 만일에 하단부라면 하단부는 빈틈이 많아요. 엔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빨리 물이 들어왔을 거고 상단부는 밀봉이 돼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면서 물이 들어왔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단부일 가능성도 있어요. 만약에 상단부면은 2단 로켓이 점화가 안 돼서 2단 로켓 전체 그다음 아니면 3단 로켓 예, 예. 그리고 이제 페어링 덮개에 들어있는 위성까지도 확보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지금은 밧줄 일부를 결박하는 작업까지 성공했다고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인양이 완료가 되면 평택 기지로 가서 한미가 함께 공동으로 조사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전에도 2012년에 같이 조사했고요. 예. 왜냐하면 지금 미사일 위협 한미 동맹 제재이고 미사일 위협을 같이 받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관심이 많죠. 그리고 이제 이걸 분석을 하면 뭘 할 수 있냐면 성능도 알 수 있지만 북한의 능력으로는 이 발사체나 예. 그다음에 위성을 개발할 수가 없어요. 상당히 많은 부품들이 미국제, 한국제, 일본 쪽은 유럽제가 될 거거든요. 예. 그럼 이런 부품들은 전략물자이기 때문에 다 시리얼 번호들이 들어있어요. 어. 그럼 이걸 검토하면 어느 경로를 통해서 북한에 들어가는지 공급망을 알 수가 있어요. 공급망을 알 수가 있고 뭐 수준도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하단부든 상단부든 네. 우리로서는 아주 정보의 보고죠. 만약에 인양에 성공한 뒤에 북한 측에서 돌려달라 이런 요구도 할 수 있는 겁니까? 돌려달라고 그동안 한 적은 없고요. 예. 아마 이번에 돌려달라고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안 할 가능성이 높고. 예. 근데 이런 거죠. 이게 유엔 결의 위반이거든요. 네. 예. 여기에는 중국과 러시아도 이 결의에는 동의했거든요. 그럼 이게 범죄 물증이거든요. 그 물증이니까 증거니까 우리가 돌려줄 이유가 없죠. 국제법적으로도. 그렇죠. 설사 요구를 한다고 그렇죠. 해도 예. 이 북한 김여정 부부장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담화문을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좀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뭐 여러 내용들이 좀 들어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는 해야 할 일을 멈춤 없이 하겠다. 이 말인즉슨 우리는 앞으로도 발사를 계속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이제 북한이 2021년 1월 달에 이제 정찰위성을 얘기를 할 때 정찰위성은 한 대 갖고는 안 돼요. 정주궤도가 아니니까 자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돌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반도 상공을 지나는 시간이 아주 짧아요. 그러니까 한 대 갖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도 올해 이제 하반기에 연말에 그 사이어 사업으로 정찰위성 1호기를 발사하는데 5개 정도를 운영할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도 그 정도는 운영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미 본인들이 전략 목표를 설정을 했기 때문에 네. 실패했다고 해서 안 할 건 아니거든요.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북한도 올리긴 올릴 거예요. 위성 수준이 문제지. 그러니까 지속 언제 쏘느냐가 문제지 100%또 추가 발사는 한다고 봐야 되죠.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 사실 이게 안보리 단독 안건으로 논의된 것에 대한 북한의 불쾌감이었고 또 북한이 이제 IMO가 미사일 규탄 결의안을 채택한 것에 대해서 반응을 낸 게 다음번 발사 때는 아예 뭐 통보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류의 표현을 썼더라고요. 근데 정확하게 보면 당국자가 한 건 아니에요. 예. 국제문제 전문가라는 개인 필명의 논평이었거든요. 예. 두고는 봐야 되는데 일단은 북한으로서는 그동안 이번에도 일본에 통보를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일본이 이쪽 한반도가 속한 이쪽이 항행 조정국이기 때문에 IMO 회원국이고 조정국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들은 통보했다고 생각하는 거고 물론 이제 IMO 입장에서는 일단 5일 전이라는 기간을 안 지켰고 그러니까 아마 5일로 생각을 했었을 것 같은데 5월 30일 날 썼잖아요. 네. 6월 6월 1일로 넘어가면 한 달에 더 넘어가니까 서둘러서 5월 말에 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시간을 못 지킨 거죠. 과거에도 ICBM을 발사할 때는 IMO에 통보를 안 했는데 위성을 발사할 때는 거의 통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 본인들이 그거죠. 근데 IMO 입장에서는 이번에도 규정을 위반했지만 지난해 혹은 그 이전에 무수히 발사했던 ICBM도 위성하고 똑같거든요. 낙하물이 있으니까. 네. 그럼 위험하거든요. 그렇죠. 밑에 뭐 선박이 갈 수도 있고 비행기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참다가 이번에 사상 최초로 규탄결을 낸 거고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 부부장이 이제 불만을 표시했는데 유엔 안보리에 불만을 표시했고 조선중앙통신에는 이제 개인 필명으로 이제 냈기 때문에 예. 예. 두고는 봐야 되지만 이제 향후에는 통보 안 하고 할 가능성도 아마 그 현실적으로 통보하지 않고 발사를 하더라도 그걸 제재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IMO는 그 제재 수단이 없어요. 그렇죠. 일단 그 신사협정에 가까운 기구고 안전을 위해서 지금 유엔 안보리 또 중국과 러시아가 협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뭐 식물인간이 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제재나 북한에 압박을 줄 수 있는 실효적인 수단은 사실은 없죠. 이게 당국자의 말을 빌려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그러면은 사실은 좀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반응을 본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의 말을 인용한 건 아니니까요. 예, 일단은 지금 상황을 봐서는 불쾌감을 표현한 거고요. 예. 왜냐하면 IMO는 국제 해상기구 때문에 북한도 여기 이 도움이 없이는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근데 어쨌든 IMO가 사상 처음으로 규탄 결의를 낸 데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네. 당국자가 아닌 네네. 개인 필명으로 냈다 이렇게 봐야겠죠. 이 개인 필명의 이 글에서 또 하나 유념해서 봐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앞으로 낙하 지점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대응을 해라.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미리 말하지 않을 테니까 후거에 대해서는 책임질 각오를 해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조금 전에도 이거를 미리 말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들이 여러 가지가 좀 초래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어떤 정도의 위험이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이제 1단 로켓은 우주 발사체는 3단이거든요. 예. 근데 1단은 대기권 밑에 보통 네. 한 50에서 70km 사이에서 분리가 되거든요. 네. 되게 대형이거든요. 근데 이게 만일에 지나가는 항공기나 선박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 피해는 아주 천문학적으로 발생할 수 있죠. 물론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죠. 왜냐하면 항로가 아주 너무 넓고 또 바다도 넓으니까. 그러나 만일에 통보를 안 하고 사고 발생한다 그러면 북한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국제적 비난에 직면하게 되고요. 예. 또 우주로 나갔다 하더라도 낙하물이 완전히 연소하고 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2단, 3단도 또 떨어지면서 피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건 정확하게 알려야 돼요. 그 모든 국가는 ICBM을 쏘더라도 미리 알립니다. 그럼 거기 항행 경보가 내려지고 네. 거기에 이제 그 시간대에 운항을 안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그걸 지금 안 하겠다는 건데 북한으로서 사실은 무리한 선택이죠. 예. 지금 동창리 위성 발사장에 차량들이 이렇게 이동했다는 보도도 되고 있고 전원 회의도 지금 이례적으로 좀 6월에 또 열리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봤을 때 11일 안에 쏠 수 있을까? 이건 뭐 정치적을 고려하지 않아도 기술적으로 좀 불가능하다라는 보도들도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번에 1차 발사도 서둘러서 실패한 가능성이 커요. 예. 왜냐하면 북한은 이미 단분리, 그다음에 위성 교통 안착 기술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이후로 미사일 기술이 많이 개발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위성체가 커졌다 하더라도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했다면 성공 가능성이 컸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위성을 발사할 때는 실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쌍둥이 위성을 하나 더 만들어 놔요. 아, 우리도 나라오 때 그랬거든요. 예. 예. 그럼 위성은 있을 거고 발사체 조립도 북한의 ICBM을 그동안 많이 쐈기 때문에 조립하는 데 시간이 별로 걸리지 않을 거예요. 예. 근데 문제는 다시 빨리 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성공하는 게 그렇죠. 문제거든요. 한 번 실패를 했으니까. 이번에도 서둘러 실패해서 지금 예. 거의 기술 다 드러나게 생겼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부담은 빨리 쏴서 체면을 회복하느냐 이것도 있지만 또 한 번 실패하면 이거는 회복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다음에 북한 우주개발국이 실패하자마자 바로 성명을 내고 여러 부분 시험을 거쳐서 가능한 빨리 쏘겠다 이랬거든요. 네. 지금 부분 시험을 하는 게 지금 증거가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 만일에 굳이 쏜다면 불가능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요. 또 실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러니까 정상적이라면 2012년에는 2012년 4월에 쐈고 실패했고 12월에 성공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기술이 좀 많이 지금보다 떨어졌죠. 우리는 나로 1차 실패한 이후로 한 3년 이상 걸렸거든요. 성공할 때까지. 네. 그때는 우리 일단 기술이 없어서 러시아에서 맞아요. 가져오니까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럼 지금 북한에 발달된 그 사이의 기술을 감안하면 한 두세 달이면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안전하게. 네. 근데 더 당긴다고 그러면 이제 또 모험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북한의 움직임도 저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겠고 한미일 세 나라 국방장관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대화에서 만났습니다. 여기서 이제 북한의 미사일 정보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체계를 연내에 가동하겠다라고 이제 합의를 했는데 뭐 이것을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되고 어떤 내용들이 들어간 겁니까? 최근에 이제 한미일, 특히 이제 한일 관계가 정상화되면서 한미일 안보 협력이 강화됐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한미 동맹, 미일 동맹이 있어도 한일 간에는 동맹 체제가 아니거든요. 군사 협력에 제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사일 정보 공유가 아니고 네. 경보 정보와 정보 공유는 달라요. 아,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보 정보는 미사일 발사된 이후에 이제 탄착까지 정보를 사전 징후 같은 건 포함이 안 그건 돼요? 그건 아닙니다. 아, 예,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 미사일 정보 공유는 네. 요격까지 정보를 같이 공유하는 거거든요. 실전까지. 예, 예. 그건 이제 한미하고 미일은 되죠. 군사동맹이니까. 근데 한일 간에는 지금 군사협력 관계가 없으니까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경보 정보입니다. 근데 경보 정보를 공유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네.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어느 수평선 이상 가시거리를 지나면은 레이더파가 직선으로 가니까 그 밑에 못 닿지 잡아요. 않죠. 그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발사 지점 우리가 훨씬 빨리 봅니다. 일본보다 훨씬 정확합니다. 네. 근데 멀리 가서 떨어지면 일본 해역을 넘어가면 우린 더 부정확하고 일본이 더 자세히 아, 보거든요. 네, 네. 그다음에 정보력도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는 대잠 탐지 능력이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크고요. 그다음에 군사정찰 이송도 운영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일 간의 정보를 공유하면 또 한미일 간의 군사력 정보를 공유하면 미사일 탐지 능력이 현저하게
대응력이 커지는 거죠. 그러나 이제 한일 간의 직접은 아니고요. 하와이에 있는 인태사령부, 미국 인태사령부를 경유해서 그러나 뭐 거의 시간은 실시간이거든요. 예. 경보 정보 공유를 올해 안에 시작하겠다. 아직은 안 한 거죠. 요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예, 그거를 미사일 경보 정보로 한정했다는 것은 사실 이제 이 미사일 방어 체계,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한국이 편입된다라는 것에 중국에 대한 중국의 그 우려들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좀 불식시키는 것도 되겠습니까? 네, 그 어느 선을 지키는 거죠. 왜냐하면 한미일이 미사일 정보라는 건 말씀드렸지만 전 과정을 심지어는 요격이라는 하는 과정까지도 다 공유를 공유하는데 이러면 이제 한일 간에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 선을 넘는 거고요. 또 이러면 일종의 MD 미사일 방어망 체계라는 인식이 더 강해지니까 네. 현재까지는 실현 가능한 현실적인 상황에서 합의를 했다 이렇게 봐야겠죠. 예. 자, 근데 미국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미국 하원 정보위원장의 발언인데요. 북한의 핵 무기 능력이 이제 고도화되고 있으니까 미국 본토 방위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말을 저희가 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하원의 정보위원장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목적은 지금 본토 방위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MD 체제 예산의 필요성을 얘기하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따내려면 위협이 있다고 말해야 되는 거죠.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북한이 소형화 경량화했다고 믿는다 그랬는데 북한 표현으로 2013년에 소형화 경량화 3차 핵실험 때 했다고 그랬거든요. 네네. 지난해 제이크 설리번 안보보좌관이 미 본토 공격 능력은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틀리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목적에 따라 당국자들이 말을 다르게 하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본다 그러면 불행하게도 북한은 단거리 우리를 공격할 능력은 상당히 신뢰할 만한 능력을 보여줬어요. 그러나 미 본토를 공격할 ICBM은 한 번도 정상 발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2013년에 했다고 얘기한 소형화 경량화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건 사실 근거는 얘기 못한 거죠. 그러니까 가능성은 있지만 네. 북한이 미 본토를 공격할 ICBM을 정상 각도 발사를 하고 재진 능력을 보여주고 재진집 이후에 목표물 타격 능력도 못 보여줬어요. 예를 들어서 수천 킬로미터가 넘어가면 북한이 미사일 쏜 다음에 제대로 갔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이건 그 원거리 통신은 안 되거든요. 네네. 그럼 현장에 그걸 측정할 수 있는 측정 선단이 가 있어야 돼요. 배 한 대만 가는 것도 아니죠. 탐지하는 배 있어야 되죠. 보급선이 있어야 되죠. 만일에 탄두를 수거한다면 과거에는 그렇게 했거든요. 수거해서 장치를 끄집어냈거든요. 예. 그럼 이런 대형 선단이 수천 킬로미터 가야 되는데 북한은 그런 능력도 없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 본토 능력이 확실히 있다라고 말하는 거는 가정인 거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지 네. 지금까지 확인된 바는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대화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여쭤볼게요.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일본과 만나서요. 예. 우리가 오랫동안 얘기했던 이 초계기 갈등에 대해서 어느 정도 봉합하는 수순으로 이제 가는 것 같습니다. 초계기 갈등 어떤 건지 좀 간단하게 짚어주시고 어떻게 앞으로 진행되는 건지요? 아마 이제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예. 현실적인 타협점을 찾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9년, 2020년 그 사이에 연말에 연초에 우리 이제 광개토함 구축한 3,500톤 구축함이 동해에서 작전을 하는데 네. 일본 초계기 P3C 오라이언이 예. 저공 보행으로 위협을 했다라는 게 우리 우리 측 주장이죠. 주장이고 일본은 자기들이 위협 행위를 안 했는데 그러니까 레이더는 두 가지가 있어요. 탐색 레이더가 있고 사격 통제 레이더가 있습니다. 사격 통제 레이더는 만일에 이 앵커님이 비행기면은 제가 그 사격 통제 레이더를 쏘면 비행기가 알아요. 아주 큰 굉음이 그렇죠. 울립니다. 예. 그래야 회피하니까요. 네네. 그러니까는 일본은 자기들을 공격할 그러니까 사격 통제 레이더, 삼색 레이더가 아니고 이거를 주사를 했으면 이제 공격 행위 상당히 위협 행위가 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우리는 화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행기가 거의 저공 비행으로 위협 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양측의 주장입니다. 네. 근데 양측의 주장을 조사를 해서 한쪽 결론이 나면은 한쪽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해군 입장은 단호하죠. 예. 북한이 우린 그런 적 없고 일본이 조공비행을 위협을 했다라는 거고 일본은 자기들 주장을 굽히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덮고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왜냐하면 양측 매뉴얼이 다르거든요. 예. 우리는 조공비행하는 위협을 인식하게 하는 매뉴얼이 있고 일본은 무슨 작전을 하는지를 볼 수 있는 이제 초계기 매뉴얼이 있으니까 그 매뉴얼을 고치자. 그러니까 향후에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네. 그러니까 뭐 만족하진 않죠.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한쪽이 입을 상처를 생각한다면 덮고
아마 향후 미래로 가는 그런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 현실이라 한다면은 지금의 위협, 북한의 어떤 위협에 대해서 지금은 협력할 때다 뭐 이런 판단이었을까요? 지금 윤석열 정부는 이제 한일 관계 정상화, 그다음 한미일 안보 협력, 그다음에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 예. 이걸 위해서는 다소 미진한 점이 있더라도 협력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 판단에 입각을 했다고 봐야죠. 예. 자, 그리고 이번 싱가포르에서 미국과 중국도 혹시 회담을 하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주목이 됐었는데 미국 측은 요청을 했지만 중국에선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좀 신경전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또 이 문제를 마냥 이 부분만 좀 보기에는 지금 좀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물밑에서는 서로 간에 좀 약간의 뭐랄까요 외교적인 어떤 뭐랄까요 그런 움직임 같은 것들이 좀 물밑에서 있는 것이 좀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보여지는 신경전과 물밑에서 진행되는 외교전과 어떻게 좀 판단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두 개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샹그릴라 대화에서 그 양국 국방 순회가 만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국민 감정이나 이해관계상. 그런데 미중 전략 경쟁 이 심화로 인해서 갈등을 관리해야 되거든요. 지금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아주 커지거든요. 네네. 지금 뭐 비행기 가로지르는 행위, 그 다음에 거의 함정 간 거의 뭐 예, 충돌 예. 가능 이런 일들이 거의 매일 반복되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그럼 이 문제를 방치하면은 충돌을 갈 수 있거든요. 양측 다 부담이죠. 그 다음에 양측 다 경제 전쟁을 하고 있지만 미국도 피해가 있고 중국도 피해가 그렇죠. 있거든요. 예. 그럼 답을 찾아야 되거든요. 양측 그 최고 지도자의 자세, 국민 감정이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보여줘야죠. 신경전을요. 그렇죠. 신경전. 정치인들이 겉으로는 이렇게 막 충돌하지만 뒤에 가면 얘기하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만간 이미 연기된 예. 정찰풍선 사태 이전에 블링컨 장관이 중국 가기로 했다가 정찰풍선 사태를 추소가 된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건 아마 다시 추진 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냉랭한 교류가 흐르지만 네. 양측 다 협력할 사안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긴장과 협력의 가능성이 동시에 간다 이렇게 봐야죠. 실제로 그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같은 경우 이제 오늘 CNN과의 인터뷰에서 미중 정상이 좀 빨리 만나기를 바란다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뭐 그 가능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가 공존은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협력이라고까지 해야 될까요? 긴장이 계속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다. 뭐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을 보면요,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 있거든요. 예. 미국 대선에서는 외교안보 문제는 별로 안 중요해요. 경제 문제가 중요합니다. 아, 예. 세금 문제. 예. 그런데 미국 그 중산층들의 특징이 뭐냐면 대량 소비거든요. 대량 소비에 그 물건들이 다 중국제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미중 전략 경쟁이 커지면 미국 중산층들의 소비가 위축이 돼요. 경제가 나빠지고. 그러면 당연히 불리하죠. 그다음에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도 지금 3년을 했는데 지금 미중 전략 경쟁은 지금 중국 경제 차이나 피크 계속 지금 떨어지고 하락하거든요. 있죠. 예. 그럼 이게 시진핑 주석도 역시 국내에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충돌할 부분은 뭐 충분히 충돌하겠지만 그러나 양측 다 전략적인 협력의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측 다 계속 한쪽이 물러서기 어렵고 한쪽이 완전히 이기기 어렵기 때문에 미중 전략 경쟁은 안 끝날 거예요. 다음 정부에서도. 그러나 협력할 부분은 남아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관련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